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좀 풀렸다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네요. 아까 운전해서 가게에 오는데 거리가 안개 속처럼 뿌옇게 돼서 괜히 무섭더라고요. 운전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지금은 장사를 끝내고 가게 안쪽 사무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분식집을 시작으로 지금은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 자랑 같지만 저희 가게 김밥이 하도 유명해서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평일 오후 3시가 되면 모든 재료가 소진되어 더 이상 김밥을 팔 수가 없어요. 더 팔려면 더 팔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괴로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쓰려고 결심한 데에는 단 하나의 이유뿐입니다. 눈앞이 뿌연 안개 속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 제 손 잡아줄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거창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은 남편 잘못 만나서 제 20대 후반과 30대 중반까지의 인생이 단단히 꼬였던 일에 대해 많은 분들에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저는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계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엄마에게 들어보니 제가 어릴 때 남봉꾼이었던 남편에게서 도망을 쳤다고 하시더라고요. 혜정이 네가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는 말이야.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너 없었으면 꽉 켜껴 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니까. 어린 네가 엄마 보면서 쎄쎄 웃는데 살아야겠다 싶었어. 엄마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엄마가 그렇게 죽었으면 나는 지금쯤 생각하기도 싫어. 엄마, 나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내가 잘할게. 그래, 우리 딸. 나중에 우리 딸 덕보고 살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기대해, 엄마? 엄마와 저는 모녀 관계이면서 친구 관계처럼 서로에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단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즉석 떡볶이, 튀김, 김밥 등을 파셨어요. 여고 요정 주변에서 하셨기 때문에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일소를 도왔고요. 친구들도 저희 분식집에 자주 와서 매출을 올려줬어요. 분식집을 운영하시면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덕분에 피아노, 미술, 수학, 영어학원, 남들 못지않게 다 다닐 수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 되길 원하셨지만 엄마를 닮아서인지 저도 요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분식집에서 일손을 도울 때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어서 친구들과 놀 때는 제가 요리 담당이었어요. 든든하고 다정한 친구 같은 엄마와 도란도란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학력고사 시험을 마치고 여유를 부리며 지낼 때였어요. 친구들이 저에게 강화도로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나 갔다 와도 돼? 은희가 부모님이 강화도에서 펜션 하시잖아. 애들이 가자고 하는데. 아이고, 당연히 되지.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다녀와. 엄마도 분식집 문 닫고 같이 가면 좋은데. 같이 가자. 혜정이 네 친구들이 퍽이나 좋아하겠다. 애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엄마랑은 조만간 둘이서 여행 가자. 어디로 갈까? 제주도? 완전 좋지. 와, 기대된다. 엄마, 나 오늘 2박 3일 동안 잘 지내고 있어? 다녀올게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게 엄마와의 마지막 포옹이 될 줄은 당시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서 사진도 찍고 펜션에서 고기도 구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첫째 날만 해도 엄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잘 도착해서 지금 고기 구워 먹으려고. 그래.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냥 머리가 좀. 엄마 쉴게. 재밌게 놀아. 우리 딸 사랑한다. 나도 사랑해요.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철없이 어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밤새 수다를 떨고 아침에야 잠들었다 오후에 깨서 저희는 바다 근처에 칼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펜션 주인 은희 엄마가 저를 찾으러 가게로 허겁지겁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혜정아, 큰일 났다. 네 엄마가 술을 줬대. 그 말을 듣고 저는 퍼뜩 와닿지 않아서 되물었어요.
아줌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요? 그래, 뇌출혈로 쓰러졌단다. 얼른 가자. 지금 배 나갈 시간이니까 아줌마가 같이 있게. 저는 친구들과 아주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별일 없을 거라며 다독여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에 휩싸여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정말 천년의 시간이 지난 것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의사는 저희 엄마가 급성 뇌출혈로 쓰러졌고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의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엄마를 만났어요. 산소 호흡기를 한 채 불러도 대답 없는 엄마를 보며 대성통곡했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 봐. 엄마, 나왔어. 혜정이 왔어. 엄마 장난치지 마. 이러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 대답도 미동도 없었어요. 저는 제발 저희 엄마를 살려달라고 천지신명에게 빌었습니다. 저에게 단 하나뿐인 엄마를 데려가지 말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의식을 잃은 채로 한 달을 병실에 계시다가 결국은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변 어른들의 도움으로 엄마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어요. 장례식 내내 저는 반쯤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이제 제 옆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도 없는데 영정사진 속 엄마에게 인사를 하러 온 조문객들을 보면 현실이구나 싶어서 울다 쓰러지기를 반복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그래, 혜정아.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 혜정이 네 엄마가 이제 혜정이 20살 되면 둘이 여행도 자주 다니고 일도 줄일 거라고 했는데 아예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젊은 사람을. 조문 오는 사람들마다 제 걱정을 하거나 하늘이 원망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장례를 치른 후 엄마는 제가 살던 지역의 가장 큰 규모의 추모공원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유골함 옆에는 제 사진과 엄마 사진, 둘이 같이 찍은 사진과 제 편지를 넣어뒀어요. 편지에는 약해지지 않겠다, 엄마한테 부끄러운 딸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의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가는 걸 포기하고 엄마가 운영하던 분식집을 물려받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하지 않겠냐고, 제 성적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아깝다고 하셨어요. 혜정아, 한참 공부해야 할 어린이 네가 어떻게 분식집을 하려고 그래? 어? 네 엄마가 너 대학 가고 시집 갈 때 대비해서 뭐든 조금 있지 않니? 그걸로 대학 가. 아니에요. 대학 가서 뭐해요? 저는 이 일 잘할 자신 있어요. 아줌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어린 게 벌써 저렇게 철이 들었어. 그래, 힘든 일 있으면 아줌마한테 말해. 엄마 분식집 주변 상인분들이 저에게 그런 식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운영하시던 분식집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마저 정리하면 이 세상에 엄마의 흔적은 다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20살부터 제 건강 생각하지 않고 정신없이 분식집 일을 했습니다. 번 돈은 그대로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마땅히 쓸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 나중엔 스트레스성 위궤양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찢어질 듯한 통증을 느끼며 이제 나도 엄마 곁으로 가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목숨이 끊기지 않더라고요. 위궤양 치료를 받은 후에 저는 메인 메뉴를 정해서 그것만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3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분식 근처에 그 주변에 대형 빌딩도 생기고 회사원 손님들도 늘었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원들 중에 한 사람이 제 인생을 뒤틀어버린 남편이었습니다. 김밥 전문 가게로 바꾼 후에 저는 같이 일하는 이모님 한 분을 모셔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매일 12시 정각이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가게로 오는 멀끔한 손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와서 저희 김밥을 꼭 2줄씩 사서 갔어요. 저는 그 손님을 보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같이 일하는 이모님께서 그 남자가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손님이 있지? 네? 누구요? 지금 왔다 간 남자 손님. 매일 정각 12시 오는 거 알아? 시간만 좋으려고 밖에서 서성이다 들어오더라니까. 그래요? 아무래도 늦게 오면 사람 많아서 기다려야 하니까.
근데 그 총각이 우리 사장이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눈에 하트가 뿅뿅이라니까. 이모님의 말에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이모님도 참 그럴 리가 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왜 없어. 20대 청춘 남자가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꿀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우리 사장님이 이제 25이지? 일만 하면서 살지 말고 연애도 좀 해요. 그날은 그저 우스갯소리로 듣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그 사람이 저희 가게에 오면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힐끔힐끔 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친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고 나면 항상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길래 정말 날 좋아하나 싶었습니다. 이모님은 그런 그 사람을 보면 제 팔에 툭툭 치며 그치 맞다니까. 라고 기속만 하셨어요. 그 말에 저도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밥이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레시피인가요? 그 사람이 물음에 저보다 신난 이모님이 대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장님이 다 직접 개발한 거죠. 주문이 어찌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쵸 사장님? 네, 뭐 그렇죠. 우리 사장님이 아직 25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멋있게 성공을 했잖아. 젊은 총각 회사 다니나? 몇 살이야? 이모님의 오지랖에 부끄러웠는데 그 사람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편하게 대시더라고요. 저는 27이에요. 이 근처 무역회사 다니고 있고요. 제가 좀 왕따라서 매번 점심 혼자 먹는데 여기 김밥 먹으면 뭔가 위로를 받는 기분이랄까. 아유, 이렇게 멀끔한 초과해 주고 왕따시켜? 다 부러워서 그래. 사장님, 지금 안 바쁘잖아. 내가 가게 보고 있을 테니까 둘이요 앞 공원 가서 같이 밥 먹어 들어와요. 그렇게 이모님이 등을 떠밀며 김밥 내주를 제 손에 쥐어주셨고 저는 못 이기는 척 그 사람과 함께 공원에 가서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거 음료 마시면서 먹으세요. 어릴 때 생각난다. 소풍 온 것 같고 좋네요. 그쵸? 아니, 성함이 어떻게 돼요? 아, 저는 이혜정이에요. 이름도 예쁘시네. 저는 임승준입니다. 제가 오빠니까 오빠라고 부르세요. 네? 오빠 싫으시면 승준 씨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 사람의 당돌한 말에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웃은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웃다 보니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행복할 때는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혜정 씨 마음 저도 이해해요. 근데 걱정 마세요. 저는 혜정 씨한테 언제든 행복만 줄 자신 있으니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 그 이후로 가게에 와서 김밥을 샀는데 용기가 없어서 고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혜정 씨만 괜찮으시면 혜정 씨랑 친구하고 싶은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뭐에 홀린 듯이 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그 사람과 새벽까지 통화를 하다 잠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았는지.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20살부터 혼자서 분식집을 운영하느라 주변에 돌아볼 새도 없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대학을 가고 직업을 구하느라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땅한 술 친구도 없이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저에게 다가온 그 사람은 마치 천사처럼 느껴졌어요. 그만큼 제가 심적으로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하이에나 같은 놈은 그걸 노리고 저에게 다가왔던 것이었겠죠. 그렇게 꾸준히 연락을 하고 데이트도 하면서 급속도로 관계가 발전했어요. 그리고 사귄 지 6개월이 지나서 제가 혼자 살던 집 근처에 왔다고 새벽에 연락이 와서 내려갔더니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었습니다. 승준 씨, 정신 좀 차려봐. 아, 술 냄새.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혜정아, 내 사랑 혜정아, 난 너밖에 없어. 그러더니 바닥에 토를 했고 투사물이 제 옷과 그 사람 옷에 다 튀었습니다. 그대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저는 제 집으로 그 인간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그 사람 옷도 갈아입힌 뒤에 빨래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조금 정신이 들었는지 그 인간이 와인을 꺼내놓고 마시고 있었어요. 승준 씨 뭐해? 술 마셔? 어, 나 술 깼어. 이거 집에 있던데 마셔도 되지. 혜정이 너도 이리 와서 앉아. 같이 마시자. 제 와인까지 따라놓고 기다리고 있기에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같이 자리에 앉아서 건배를 하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승준 씨,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게 회사 많이 힘들어. 위에서 자꾸 나가라는 압박을 주는데 그러면 우리 부모님 어떡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참을 수 없을 만큼 졸음이 쏟아졌어요. 그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제 침대에 그 사람과 저 둘이 나체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전날 밤 일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제 머리를 스스로 때리면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어요. 성인 남녀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나가서 해장할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놈이 제 와인잔 안에 미리 뭔가 수면제나 무슨 약물을 타두었던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야 제가 당한 수법의 범죄들이 뉴스에 나오면서부터 저에게도 그놈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어요. 아무튼 그날 밤을 같이 보내고 얼마 후에 저는 결국 임신을 했습니다.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이라니 남들 보기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어요. 혜성아, 뭐가 걱정이야. 난 너랑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너무 잘됐다. 나 오늘부터 너희 집에 들어가 살게. 뭐라고? 오늘부터? 어, 나 지금 혼자 살던 집 곧 있으면 계약 만료되거든. 이따 보자. 그 인간은 바로 짐을 싸들고 제가 살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생략하고 혼인신고 먼저 하자고 했어요. 너 임신 중에 무리하면 안 되니까 우리 혼인신고 먼저 하고 애 좀 키우고 나서 그때 결혼식 하자. 그래도 되지. 그때까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우리 혜정이 최고의 신부로 만들어줄게. 당시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했고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뜻대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시골에서 힘들게 살고 계셔서 절 보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 집 초라해서 보여주기 그렇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 지적장이야. 아빠가 보여주기 싫으시대. 나중에 우리 아이 나오면 그때 가자. 난 정말 상관없는데. 아버님, 어머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싶고. 알다시피 내가 부모님이 없으니까. 그래, 네 마음은 알지. 통화만 하자. 그리고 저는 짧게 시아버지와 통화만 했습니다. 결혼 축하한다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장애를 가진 시어머니와 얼마나 힘들게 사실까 걱정이 되어서 저는 남편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매달 용돈을 붙여드렸습니다. 남편의 허벅지에는 깊게 패인 칼자국 같은 게 나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이리 와봐. 이게 뭐야? 나 못 보던 상처인데? 아, 이거 나 초등학교 때 생긴 거야. 시골에서 동네 개한테 물려서 한 50m 끌려간 적이 있었거든. 정말? 너무 아팠겠다. 이렇게 깊게 상처가 생길 정도면. 아팠지.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지금도 큰 개가 지나가면 무서워서 돌아가. 그랬구나.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의 상처와 과거들을 보듬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꿈은 얼마 가지 못하고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혼인신고 후 초반에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저는 다행히 입덧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꾸준히 김밥집에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게 된 지 한 달이 채 되기도 전 어느 날 남편은 불이 푹 죽어서 회사에서 잘렸다는 말을 했어요. 혜정아, 나 결국 자진 퇴사했어. 뭐? 왜 그랬어? 회사 관두기 싫다고 했잖아. 자꾸 나한테 그만두라고 압박하는데 더는 못 참겠더라. 나 사업할 거야. 사업? 무슨 사업? 나 아는 형이 헬스장 그만두면서 헬스기구들을 싸게 판다더라고. 그거 사게. 어? 그걸 사서 뭐 하게?
뭐 하긴, 가게 얻어서 헬스장 차려야지. 나 트레이너로 알바한 적도 있는 사람이야. 할 수 있어. 나만 믿어. 근데, 혜정아, 뭐? 네가 나한테 투자를 좀 해주면 안 될까? 알다시피 나 부모님한테 생활비 보내느라 모아둔 돈이 없어. 네가 보증금이랑 헬스기구 사는 돈만 보태주면 내가 월세 내면서 열심히 해서 다 갚을게. 어? 연애할 때는 자상한 모습에만 반해서 그렇게 대책 없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아이도 가졌겠다. 이제 가족이고 열의가 있어 보이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제 돈을 들여서 남편의 헬스장을 차려줬습니다.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초반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원도 조금씩 늘어갔고요. 남편의 비즈니스 하느라 바쁘다면 집에 오지 않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남편 일은 남편에게 맡기고 저는 퇴교하면서 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아들을 출산했어요. 아이를 낳던 날에도 남편은 일이 있다며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쓸쓸하게 아이를 낳아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제 돈을 써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고 저는 정말 서러웠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던 이모님이 저를 봐주러 오셨는데 저도 모르게 펑펑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어머, 사장님 왜 울어? 애 낳고 나니까 기분이 좀 그랬지. 나도 그 마음 알지. 남편은 왜 안 보여? 몰라요. 헬스장 차려줬더니 바쁘다고 저는 신경도 안 써요. 그래? 아유, 그래도 가장이라고 사장님이라 애 생각해서 그런 거겠지.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네. 그런데 자꾸 섭섭하네요. 결혼도 헬스장 한다고 저랑 얼굴 마주칠 일도 없을 만큼 바빴고. 제가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이모님은 저보다 제 남편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모님의 말을 듣다 보면 그렇기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남편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에 집에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이를 보느라 김밥 가게에는 하루에 1시간 잠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매일 출근할 때보다 매출이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난 지 2년이 지나고 저는 동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다시 김밥 가게에 열심히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예뻐하기는 했지만 저에게는 다정한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제가 헬스장에 관한 걸 묻거나 하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뭘 그렇게 잔소리를 해? 아이씨, 짜증나, 씨. 그만해! 듣기 싫으니까.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하지 마. 남자가 하는 일에 뭘. 아, 나 나갈게. 남편은 그렇게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폭언까지 했어요. 남편과 대화하며 싸우게 되니까 저는 아예 말을 섞기가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상했던 남편은 독불장군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저는 참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때쯤에는 거의 쇼윈도 부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과 놀아주는 것도 그때부터는 딱 끊겨버렸어요. 아들 앞에서 싸우지 않기 위해 저는 노력했습니다. 점점 더 대화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헬스장이 쫄딱 망했고 그 자리에 들어온 에어로빅 하원 원장과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에어로빅의 회원으로 있던 저희 김밥가게 단골 손님이 저에게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이 사장님한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두 사람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 에어로빅 원장이 되게 남편 뒤도 봐주는 것 같더라. 그 원장이 워낙에 재산이 많거든.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됐지만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헬스장에 있던 자리에 무작정 찾아가 봤습니다. 그 손님 말대로 그 자리에는 에어로빅 학원이 차려져 있었어요. 근처 부동산에 가서 그 학원이 언제 생겼냐고 물어봤어요. 그거 한 2년 전에 생겼는데 헬스장 사장이 헐값에 넘긴 것 같더라고. 그 사장 되게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빚이 많았던 모양이야. 근데 왜요? 아니에요. 저는 그 후로 남편이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헬스장은 적자였고 빚은 2억 가까이 지고 있었어요.
외도에 빚까지 지고 있던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학원에 갔을 때 남편을 앞에 두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하자. 제 말에 남편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혼? 이혼은 갑자기 무슨 이혼? 야, 나도 너랑 살기 싫어. 근데 우리 아들 희찬이 봐서 같이 사는 거야. 희찬이는 내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그냥 서로를 위해서 이혼하자. 나 당신에 대한 일말의 믿음까지 다 깨졌으니까. 뭐? 무슨 믿음이 깨졌다고 그래? 그런 남편 앞에 저는 남편의 채무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알았냐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내 뒷조사했어? 이것 말고도 당신 에어로빅 원장이랑 내용 관계인 거 다 알아. 뒷조사까지 안 해도 다 알아서 내 귀로 들어오더라.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뭐, 왜도?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냥 합의 이혼 해줄 때 해. 오늘 도장 안 찍으면 내 이혼 소송할 거야. 야, 혜정아, 너 진짜 이럴 거야? 나 이혼 못해, 안 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후로 3주의 시간 동안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에어로빅 원장을 찾아갔더니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되게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고 맞는데 나도 답답하네? 어디 간 거야 그 사람? 연락도 없이? 저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녹음했고요. 이거 외에도 그쪽이 제 남편을 외도한 증거 많이 있어요. 각오하고 계세요. 뭐라고? 이게 진짜 해봐. 내가 누군 줄 알고. 저는 가슴 한켠이 꽉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의 행방을 알아야 이혼 소송을 하든 뭘 하든 하는데 행방을 모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사이에 저희 아들은 심한 몸살이 걸려서 알아 누웠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옆에서 물수건을 갈아주고 땀을 닦아줬어요. 새벽에 눈을 뜬 아들이 저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잊어. 아빠 살인자야. 나 아빠 무서워. 뭐라고 했잖아? 꿈 꿨어? 그리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살 기운에 꿈을 꿨나 싶었어요. 그게 꿈이 아니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아들은 이틀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다가 겨우 몸 상태가 괜찮아져서 다시 중학교에 등교를 했어요. 아들 학교를 보내놓고 김밥 가게에 출근을 했는데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는데 병원이라고 했어요. 이 전화 주인이랑 무슨 관계시죠? 제 남편인데요. 이분이 다리 아래로 추락을 하셔서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와주셔야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다리와 어깨에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 동의하에 수술이 진행되었어요. 선생님, 수술은 잘 됐나요?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는데 다리 밑으로 떨어지면서 뇌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해서 의식이 돌아올지는 알 수가 없네요. 아무리 원수 같은 남편이었지만 막상 그렇게 된 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는 아무래도 자살하려고 뛰어내린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죄책감에 시달려 했어요. 남편은 한 달 반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2인실로 옮겨줬습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의식이 없어도 청력은 살아있다고 해서 저는 남편을 보러 갈 때마다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보, 미안해. 깨어나면 우리 다시 잘 살자. 같이 병실에 온 아들은 뚱한 표정이었습니다. 희찬아, 너도 아빠한테 뭐라고 말해줘. 난 싫어. 엄마, 나 학원 가야 돼. 갈게.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나가버렸고 그 이후로는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아빠를 보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뇌는 반이 푹 들어가 있었고 얼굴은 멀쩡할 때와는 달리 퉁퉁 부어 있었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온 이후에는 일주일간 집에도 가지 않고 간병을 했는데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없는 사이에 김밥집 매출도 훅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긴 싸움이 될 것 같으니 일해야겠다 싶어서 저는 간병을 썼고 일을 하러 갔어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병원에 가서 남편을 봤습니다.
혼자서 외로울까봐 저희 가족 사진도 남편 머리맡에 뒀어요. 남편 옆 병상에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양쪽 다리뼈가 부러진 손주를 보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저와 가끔 마주치면 간식을 나눠주시며 말을 걸어주셨어요. 아이고, 여기 누워있는 양반이 저 사진 속에 멀쩡한 사람이랑 동일 인물이야? 근데 어쩌다 그런 사고를 당했어? 애기 엄마, 기운 내시어? 어? 세상에 기적은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분은 시장에서 남편분과 함께 과일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간 날 때 과일을 사러 가겠다고 했어요. 아픈 사람을 간병하는 보호자로서 동질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갈 때마다 자주 대화도 나눴거든요. 그렇게 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저는 그날도 남편 병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옆 병상 보호자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며 말씀하셨어요. 애기 엄마. 네? 애기 엄마 몇 살이야? 저 이제 41예요. 그래? 그럼 20살에 애를 낳았나? 네? 그게 무슨 아닌데요? 아니 사진 속 저 멀쩡한 모습으로 애기 엄마 남편이 돌아다니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잘못 보셨겠죠. 봤다니까. 멀쩡히 딸도 만나더만 어제 시장에서 젊은 천이랑 팔짱 끼고 다던디 딸 아니여? 난 다 나은 줄 알고 인사할 뻔했네. 네? 그럴 리가. 근데 갑자기 하루 새도 나빠졌는겨?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남편 왼쪽 허벅지에 있던 깊은 상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옷을 벗겨서 허벅지를 확인했는데 그 깊은 상처가 말끔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제 남편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우선 저는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그 사람이 10여 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반년 전 노숙자 센터에 들어간 남자라고 했어요. 이 사람 취업시켜준다고 한 여자가 데리고 갔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었어요. 여자요? 네. 그럼 제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실종 신고하시겠어요? 네, 할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희찬아, 병실에 있는 사람이 네 아빠가 아니란다. 제 말에 아들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알아, 엄마. 나 사실 그날 봤어. 봐? 뭘? 아빠가 다리 아래로 그 아저씨 미는 거. 내가 영상도 찍었어. 뭐라고? 저는 아들이 내민 휴대폰 속에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남편이 웬 남자를 다리 아래로 강제로 밀어버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이게 네가 어떻게 이걸? 그날 아빠가 만나자고 했어. 그래서 갔는데 그 아저씨가 난간에 서 있고 아빠는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 그래서 일단 영상을 찍었어. 그날 무서워서 도망쳤어.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안아주고 경찰서에 그 영상을 보여주러 아들과 함께 갔어요. 경찰들은 영상을 보고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구만. 이 노숙자 빼는 게 대개 남편이랑 내연관계에 있는 에어로빅 원장이더라고요. 데리고와서 취조하니까 임승준 씨 그 사람이 외도권으로 협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줬다는데 자기도 그 노숙자가 임승준 씨랑 비슷하게 생겨서 놀랐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오랫동안 일했던 김밥 가게 이모님이 제 남편의 친모였다는 사실이요. 알고 보니 그 노숙자는 남편과 쌍둥이 동생이었고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서 성인이 되자마자 길바닥에 내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다 이게 계획범죄네. 이혜정 씨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모양인데요. 이거 김밥 가게에서 횡령한 돈도 좀 4억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 가장 가깝게 있던 두 사람이 그렇게 악독한 인간인 줄 미처 모르고 있던 거예요.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고소하실 거예요? 네, 해야죠.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예요. 그럼 민사로 걸어서 손해보상금도 받으시고 아무튼 변호사 만나보세요.
형사 쪽은 저희가 잘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시고요.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다 있는지 자기 아들이 가지고 아이 참.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자기 앞으로 거액의 사망보험을 들어두었다는 것이었어요. 총 수령액이 17억이었습니다. 한 달에도 몇백이 넘는 보험금을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모. 그러니까 제 전남편의 친모가 가게에서 빼돌린 돈으로 납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외도 사실을 저에게 들키고 벼랑 끝에 다다르자 예전부터 계획했던 일을 실행한 겁니다. 노숙자로 지내던 쌍둥이 동생을 찾아서 죽인 후 자기가 죽었다고 하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체포되지 않았던 가게 이모에게 울부짖었어요. 이모님 어떻게 이렇게 절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일부러 저한테 접근한 거예요? 아들한테 저 꼬시려고 한 것도 이모님이에요? 뭐 이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 이미 다 알았으면서. 좋다고 넘어간 건 너잖아. 난 아무 죄 없어. 그래도 그랬지.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다 버리다 못해 죽일 생각까지 해요? 당신들은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사람으로서의 양심 같은 건 없는 거냐고! 그게 뭔데? 쓸모없는 인간은 죽어야지. 그 돈만 죽으면 우리 아들이랑 나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악마 같은 짓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일에 연루된 모든 인간들이 경찰에 잡혀 구속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긴 재판 끝에 전 남편은 무기징역을, 남편의 친모, 제가 믿었던 이모님은 횡령 및 살인 동조로 징역 23년을, 남편과 외도하면서 남편의 범죄를 도왔던 에어로빅 원장은 12년형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 중에 남편은 저에게 울부짖으며 말했어요. 혜정아,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어. 나도 살려고 그런 거야. 나 용서해줘. 우리 아들 희찬이한테도 아빠가 미안했다고 전해줘. 내 아들 이름 네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 금수만도 못한 새끼야. 감옥에서 평생 지옥 같은 날들 보내게 될 거다. 남편은 자기 동생을 그렇게 만들고 숨어 지내며 어린 술집 여자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옆 병상의 할머니께서 보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정말 어떤 드라마도 제가 겪은 일처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건 없을 겁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나날이 살이 빠져서 뼈만 앙상하게 나왔습니다. 제 아들도 충격으로 학교에 가는 것도 힘들어했고 결국 저와 제 아들은 둘이서 상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심리적 상태에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괜찮아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학교 빼먹지 말고 열심히 다닐게. 아니야, 희찬아. 힘들면 안 가도 돼. 검정고시 봐도 되고, 할 수 있을 때 해도 되니까 조급해하지 마.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 거야. 그래, 우리 아들.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엄마. 그 악마들이 모두 잡혀 들어간 후에도 저는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아주버님을 보살펴 드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결국은 운명을 달리하시고 말았어요. 지적장애를 가지고 가족에게 버려진 채 한평생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장례를 치러드리고 수목장을 해드렸어요. 어찌 보면 저의 은인이었던 병상 옆의 보호자 할머니와는 지금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시골에 내려가셔서 과수원을 운영 중인데 저는 계절마다 할머니네 과수원에 가서 과일을 시켜 먹고 있어요.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까지 잘 졸업하고 지금은 로스쿨에 입학을 했습니다. 사회에 숨어있는 악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벌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제 또래 사람과 절친이 되었습니다. 그 절친도 참 사연이 많은 친구인데 아무튼 그 친구와 함께 김밥 가게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어요. 지혜야, 너 김밥집 2호점 할래? 야, 2호점 차리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야. 사람들이 얘기해서 더 있는 거지. 아니면 가게를 좀 넓히던가. 그럴까? 그래, 그렇게 해. 전 남편과 관련된 끔찍한 일을 겪고 난 후에
다시는 사람을 믿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일하는 친구는 서로의 아픔을 알고 공감해주는 친구라서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일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털어놓고 나니 속이 후련하네요. 나쁜 인간들이 있는 만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도 분명 좋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수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